62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제학 베스트 30. 저자 마츠바라 류이치로. 출판일 2023년 6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경제학을 알자. 책 소개. 요즘 세계 각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화되어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까지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져 WTO의 교섭과 G8 회담마저 경계태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자유화와 이에 대한 반발이 요즘 시작된 것은 아니다. 대항해 시대로 막이 올랐던 근대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고전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존 케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거쳐 피터 드러커, 장 보드리아르, 아마르티아 센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저서 30선을 엄선하여 그들의 삶과 사상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각 시대마다 경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던 과정을 담은 고전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현상을 더 정확히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될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스미스는 말년의 세계로 뻗어가는 시장 경제는 부패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계화란 외국과의 거래가 일반화되는 것으로 외국이 국내보다 우선된다면 입장의 교환으로 상대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중상주의자들의 부패이다. 그리고 잘 모르는 외국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스미스의 자연스러움이다. 스미스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의견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공동사회 경제와 국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 상업주의의 밝은 부분만을 부각시켰다고 알려진 책이지만 분업이 진행되면 밤낮으로 단순 작업에 치여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하는 등 세상의 어두운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이제껏 그리 많이 소개되지 않은 대학론과 종교론 등 다소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화제도 담겨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자유시장은 교육과 종교로 보완되지 않는 한 유지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의 견해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의 길이 열린다는 유물사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예상과 달리 냉전 후 사회주의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된다. 마르크스의 논리 구성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핵심은 두 번째 논리, 즉 이윤의 원천을 잉여가치로 간주한 노동가치설에 있다. 조지프 슌페터가 예상한 것처럼 기업의 이윤이 신결합, 즉 다른 기업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특별 잉여가치야말로 이윤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술의 창출 기술 혁신이다. 신기술을 창조하는 것은 노동자의 두뇌이며 이런 위험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가라면 단순 노동이 이윤을 생산한다는 노동가치설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자본론에서 노동가치설을 빼면 화폐경제에서 교환의 비대칭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호경기와 불경기가 차례로 순환한다는 케인스의 경기순환론과 이윤은 기술혁신으로만 생긴다는 슌페터의 이윤론이 남는다. 마르크스가 숨을 거둔 해 1883에 태어난 두 사람이 그의 경제사상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일까? 그러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꿈꾼 마르크스는 이런 자본론의 평가를 참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재정정책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약해진 것을 두고 케인스는 죽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을 제대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주장이 대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화폐 경제에 대한 현재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신고 전파는 이런 유동성의 덫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케인스는 이 책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장래를 그다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유동성 선호가 높아져 소비 성향과 자본 이한계 효율이 내려간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함으로 소비와 투자가 현저히 낮아지고 만다. 금융 완화를 시행해도 기업 또한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비오 게젤이 화폐 이자율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주장한 이자가 마이너스인 스탬프 머니 스탬프 머니에 대해서도 케인스는 정부 지폐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일련의 대용 수단 은행화폐, 요구 지불 채권, 외국 화폐, 보석, 귀금속 등 2차례로 정부 지폐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지폐의 보유 비용을 올린다 해도 사람은 다른 자산을 화폐로 간주하고 그것을 화폐 대신 보유한다. 불황일 때 리플의 정책 리플레이션 policy, 즉 금융 완화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상태를 만들어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대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마이너스 이자를 화폐에 붙이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금융을 완화한다고 해도 유동성에 덫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화폐를 쓰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이란 희소성과 선택을 주제로 한 과학이다. 앞에 소개한 문장은 경제학이 희소성과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위의 문장 조금 뒤에 경제학은 여러 가지 목적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희소적인 수단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라는 경제학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이 문장은 최근 대부분의 경제학 입문서의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를 논할 때 인용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경제학의 정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라이오넬 로빈스는 이에 대해 겸허한 태도를 취한다. 이 책의 제안판 서원에 당시 가장 훌륭한 여러 작품을 자신의 이론과 관련지어 정리하니 이런 정의가 나왔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본론 첫머리에 하나의 과학이 어떤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범위를 정하려고 해도 이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의 동일성이 발견될 정도까지 경제학이 통일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즉 그는 경제학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스미스 일에 오랫동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겨우 그 정체가 희소성과 선택이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겸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대담하며 불손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때까지의 경제학 설사는 희소성과 선택의 모색 과정으로서 설명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개념과 경험, 사색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소성과 선택을 중심 개념으로 삼는 현대 경제학은 실제로 휴메 문명론, 스미스의 논리학과 자연 개념, 마셜의 경제적 국민주의와 맹거의 판매 가능성 등을 버렸다. 로빈스는 당시 최첨단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과학을 배경으로 이런 자신감 넘치는 단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영원히 진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과학이란 단어는 금세 빛이 바래고 만다. 현재의 과학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조금씩 믿음을 얻고 있지만 20세기가 되면서 의문점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드러커는 변혁은 기존 사회와 전통을 파괴하기 위한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기업은 사회와 전통으로 지탱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한 전통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드러커가 존경한 사상가가 보수주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였다는 것도 수긍이 간다. 이렇게 우익이 아닌 그가 베트남 반전운동과 학생운동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재밌다. 보수의 입장에서 이런 사회현상을 반전운동과 냉전의 파생물로 여기며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학교제도의 흔들림으로 보다 깊게 받아들인 것이다. 관찰자의 재미를 느낀 걸까? 이 책의 예언은 현재에도 살아있다. 1993년 속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는 21세기를 전망한 그 후의 관찰이 자세히 적혀 있다. 자유의 평등. 빈곤과 복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용인되는가? 신고 전파는 이런 물음을 정치학과 논리학의 문제로 여기고 경제학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문제로 떠오르면 경제학자도 마냥 눈을 돌릴 수만은 없다. 후생 경제학에서 출발한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아 센에게 종래의 경제 분석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전파보다 적극적으로 분배의 정의를 논한 롤스의 정의론으로도 불충분했다. 센의 눈에 비친 인도에는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소득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슬픔이 아닐까. 복지주의가 목표로 삼는 최저소득의 보장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없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기회의 균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직관이 센에게 독자적인 경제 논리학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는 책을 여러 권 출판했는데 그중 그의 사상 전체를 망라하면서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보통 복지주의와 자유주의는 평등과 자유 중 하나를 중시한다. 그러나 센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여러 입장으로 규범을 논하지만 쟁점은 평등인가 평등이 아닌가가 아니다. 소득평등주의는 소득의 평등을 바라고 후생평등주의는 후생 수준의 평등을, 고전적 공리주의는 개인총 효용의 사회적인 최대와 개인의 한계 효용의 균등 이꼬르 평등을, 자유주의자는 모든 재분배를 거부하고 여러 권리와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만을 주장했다. 즉 모든 사람을 평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평등인가 불평등인가가 아니다. 소득, 부, 행복, 자유, 기회, 권리, 수요의 충족, 기본제 등 어느 것을 평등의 초점으로 삼는가, 다른 것의 불평등을 얼마나 정당화하는가로 입장이 나뉘었던 것이다. 센은 평등을 검토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변수를 성과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유로 나눴다. 성과에는 성과에 대한 쾌락으로 나타나는 효용,
소득과 소비로 나타나는 풍요로움, 생활 수준의 지표로 나타나는 생활의 질 등이 있다. 정치 사상에 속하는 정의론이 가장 먼저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 자유를 사회 전체의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었다. 롤스가 기본제, 로널드 드워킨 라너 도어켄 189이 자원의 평등에 주목한 것은 성과의 평등보다도 그것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유의 평등이야말로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샌도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오랜 시간 빈곤함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소득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지만 효용만을 따져보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간주되어 지금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 샌의 의견이었다. 저자 소개. 저자 마츠라바 류이치로 경제학자. 1956년 고베시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한 후 동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 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사회경제학과 상관사회과학이며 사회과학과 사회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논단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